저는 이제 국민대학교의 경영대학에 연구실 교수입니다. 이제 아마 이 원고를 이제 보시면서 굉장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냥 또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서 야 이게 무슨 너무 이제 이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좀 이제 양평과 관련된 재밌는 내용들을 좀 섞어서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지역에 계시면서 직접 이제 어찌 보면 또 강의를 직접 하셔도 사실 계실 분들인데 제가 또 이제 잘 모르면서 또 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태조의 스승 대경대사의 양평불사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연 이 대경대사요, 그러니까 이 미지산, 이 용문산 주변의 사찰들에 대한 불사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뭔가 좀 확정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셨습니다만 선생님들께 좀 자문을 얻고 좀 내용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예리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경대사염의 법을 구한 행정, 생애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지산과 관련된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한 내용은 우선 앞부분에서 양평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신라 말 고려초, 그다음 부교서와 관련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보고요. 그리고 대경대사 염의 생애, 국법, 행적 이런 것들 좀 보고, 그다음에 귀국하여서 이 활동들이 이제 미지산문을 개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런 거. 그다음에 대경대사 염이 중국에서 법을 구한 그런 사법 계보 그리고 교류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게 Q1, Q2, Q3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문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선생님들께 한번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 대경대사 염에 대해서는 전론으로 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쓴 자료가 어찌 보면은 대경대사 염만을 중심으로 한 자료로서는 논문 같은 형식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자료도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좀 논문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당국법과 행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입당국법이라고 해서 단위에 들어가서 법을 구한다.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치, 발자치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때 입당한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 그리고 얼마나 머무르느냐.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약 한 20여 년 정도, 909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한 890년 정도부터 해서 909년 정도, 한 약 20여 년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이게 맞을 것 같은지 안 맞을 것 같은지. 근데 사실은 이게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해석을 한번 해보고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요. 그 다음에 대경염이 이제 909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도대체 태조 왕건의 이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건과 결합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이제 몇 번 불러서 대궐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909년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용문사라든가 913년, 그 다음에 산하사 92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그 시기를 왕건의 결합 시기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입당 시기 체제, 그다음 왕건하고 언제 만났냐? 그래서 이 미지산에 들어왔는데 미지산에 들어와서 언제 산하사, 그다음에 과연 이 영문사를 창건을 했을 것이냐? 이런 걸 이제 한번 좀 시기를 한번 제가 이제 추론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 견해를 한번 좀 여쭤보는 그래서 선생님들 견해라고 하시면 그걸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대경영의 이제 사법, 중국의 승려들과 교류한 거,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간단하긴 하지만 뭔가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경영의 시대, 이걸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라 하대하고 고려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신라 말 고려 초 이렇게 해서 나말 여초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897년, 912년, 진성여왕 때부터 해서 909년이니까 요때에 당나라로 갔다가 들어오는 거고요. 귀국을 하는 거고. 태조로 왕건으로 보게 되면 이 고려는 918년에 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 시기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궁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913년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궐로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913년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궁예가 부른 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왕건이 913년에 이때에는 물론 시중직을 띄면서 궁예의 휘하에 있는데 그 철원이 그때도 수도였어요. 철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뭔가 막 그 용사를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궁예의 미륵관신법 이렇게 해서 914년 이때부터 해서는 아주 포악한 승려들을 뭐 수백 명을 죽이고 막 그러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왕건도 시중이지만 끊임없이 변방으로 나가서 그 어떤 신변의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8년, 913년에 산하사든 용문사든 만약에 창건을 했다 그러면 이건 왕건과의 문제가 아니라 궁예와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3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궁예를 이제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936년이 되어야 견훤도 물리치고 완전히 이제 고려를 통일을 한다. 936년에.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이 이제 요때 이렇게 이제 걸치는 거예요. 요 이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연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시기. 그래서 대궐로 대경대사 이름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점을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쭉 내려오면 이 산하사에 이제 원지국사 보고에 이제 그 보도탑도 있고 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공민왕 대교 1374년 이때 이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은 거의 뭐 한 몇 년입니까? 300~400년 정도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관련 상황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한국 불교의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은 뭐 이 내용들은 이제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시기는 바로 여기 통일신라 말, 그 다음에 고려 전기,
여기와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음직한 내용 중에서 선종 부산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선종 부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부산문이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는 다수설로 통일신라 말이나 이때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14산문이라든가 많은 그런 이제 산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고려 태조 이후로 해서 고려의 왕권 정치와 결합되면서 부산문으로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거죠. 이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은 다수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산문이 있는데, 저는 이 대경대사염이 미지산에 와서 왕건의 후원을 받아서 이 보리사에 추석하면서 미지산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청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많은 선종 산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미지산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보시고 그 내용은 뒤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찍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821년에 한덕왕 요때에 전남 장흥 가지산문의 보림사 도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이 821년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가지산문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개창을 하면서 선종산문들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산문도 이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주로 이제 교종 계통이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종산문이 이제 서서히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양평에 바로 이 미지산문의 미주산문이라고 하는 이런 산문도 하나 개창되어 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렇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 그게 맞겠다. 뭐 이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논문에 반영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요. 한국 불교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 대경염은 930년에 물론 이제 고려가 건국한 이후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통일되기 전에 입적을 하는 겁니다. 930년에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36년에 고려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고려 통일 이후는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이 세워지는 건, 비가 세워지는 건 939년에 세워진 겁니다. 930년에 입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통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를 세워주고 뭐 이런 지금 그 상황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정리된 939년에 그때의 이 보리사의 대경대사 여의 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건 뒷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종과 선종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쭉 여러 종파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조선 전기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세종 때가 되면은 선교 양종으로 불교를 통폐합을 했거든요. 세종 때는요. 그리고 이제 연산국 때 한 1400년대가 되면은 선교 양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가 이제 되고, 그렇게 이제 쭉 해서 전개가 되고, 이제 근대에는 다시 이제 뭐 조계종이라든가 다양한 종파들이 1950년 이후가 되면 이제 문교부라 쪽에 이제 그 등록을 이제 하게 되면서 신종파들이 대거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조계종이라든가 태계종의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종파들이 돼서 현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조계종이 현재로서 이제 가장 많은 불교 신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고종이라든가 천태종 이런 종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이제 보게 시기는 될 것 같고, 지금 양평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여기 이제 고려 초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고려 말의 공민왕조 때의 보우, 그 다음에
정지국사 지천 이런 인물들이 활동하는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고려 말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국법 경고나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이제 한 2시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량이 적지만 사실 또 많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빨리빨리 넘기면서 한 50분 정도 하고 잠깐 쉬면서 지금 이제 다 계시면은 그건데 일단 잠깐 한 50분 정도 쉴 때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그때에 몰아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제 그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그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 견해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교 흐름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신직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해서 세종 때에 세종실록 지리지도 이제 만들고 그러지만 인문지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에 이제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인문지리서를 이제 만들었다가 요걸 이제 조금 더 가서 중종 때에 1530년대에 신증 더 새롭게 증보를 해서 만든 게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양평에 근간이 되는 양근군과 지평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문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원래는 고구려의 양근군이었습니다. 고구려 때에 양근군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바뀌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명칭으로 이제 바뀌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항량이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죠? 항량이나 양근이거나 지금 여기에 이제 양자가 이제 양근군 이렇게 되고 항량형 여기는 항량이잖아요. 그죠? 예, 항양지가 그죠? 예. 항상 이게 양지가 많아요. 그런 이제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천군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고려 때 다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bin양으로 해서 이제 고치기도 했다가 고려 때에 다시 이제 궁여로 해서 광주에 이제 소속을 시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항량이라든가 bin양이라든가 영화, 익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의 양자하고 이 버팅하고 여기에는 이제 그 양자가 이제 그 변양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양근군의 성씨에 본군의 성씨가 누가 있냐면 함, 탁, 부, 경, 이정, 박. 그러니까 이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조금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이제 분현제로 운영되고 본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운영합니다. 본관제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어느 한 군현에 무조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 있고 보통 이제 밀양박 저는 이제 밀양박인데 밀양박씨지만 사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지라는 땅에 완전히 긴박되어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가능하면 그거는 뭐냐면 어디 이제 벼슬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승려가 돼서 간다든가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갈 때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이 있던 어떤 무조건 어느 지역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런 이제 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방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있으면서 지방의 유족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양근에 이 함씨, 탁씨 이런 인물들이 이제 성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형성에 여기에서는 이제 용문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1530년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종 때 1440년 이때에도 아마 용문산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근에서는 용문산이라고 불렸는데 일명 미지산이라고 했고 군 동쪽 33리에 있고 이게 이제 지평현에도 이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토산물로는 이제 금리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쏘가리, 누럭, 누치, 삼각, 송심, 송이버섯, 백사와 뱀도 이때 이제 여기에 토산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관 혹은 이제 국가의 이제 공물로서 이제 바쳐지는 중요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미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루로서는 소설함이 있고 산화사이가 있고 서방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왼쪽에 이제 그 보리사를 기점으로 저쪽 왼쪽 편에 보면 이제 산화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산화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근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는 겁니다. 1540년 기점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평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군하고 현하고는 이게 격이 다르죠. 군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도 고구려 때에는 이게 이제 지평현이었다. 근데 신라에서 이제 금명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여기 이제 고구려 때에는 지현현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신라 때는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평현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삭주의 연현으로 했다 이렇게 나왔고 고려 현종 때에 이때 이제 광주에 속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는 성씨로는 이씨, 신씨, 경씨, 금씨, 강씨 그러니까 이쪽 지평현 쪽에서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지방포족적인 그런 세력들을 쭉 가지면서 조선 초기까지 어떤 중요한 어떤 성씨들은 이씨, 신씨, 경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삼천을 보게 되면 여기 미지산이라고 합니다. 미지산. 조금 전에 봤었던 양근 여기서는 용문산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지산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평현 쪽에서는 미지산, 저쪽에서는 용문산. 이게 뭔가 이제 어찌됐든 하여튼 둘 다 하여튼 크게 봐서는 미지산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뭔가 양쪽에서 양근하고 지평 여기에서는 서로 이제 미지, 용문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부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피람, 축장암, 그다음에 이제 용문사, 보리사. 그러니까 여기에 상원사, 용문사, 보리사. 요것은 어쨌든 1530년 단계까지는 매우 어쨌든 그 중요한 어떤 사찰이라고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요걸 한번 좀 보시고 여기는 뭐 토산물도 이제 역시 송심에서 송이버섯이라든가 신감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다만 여기에 이제 자기 독이라고 해서 도자기를 이제 부어가지고 하는 토산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장군봉에서 그쪽 보게 뭐 사기막 고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미지산하고 용문산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그런 것이 이제 1530년 단위였다. 그 이전은 미지산이었다라고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영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배경 지식, 뭘 이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냐,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염에 대해서는 비문 하나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비문 자료밖에는 더 이상 더 어디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문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꾸역꾸역 이제 뭐 다른 것하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한 게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이 자료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생의 법 행적 이런 것들을 제가 쭉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스승이었다고 하는 이 성주산문의 낭해무염의 제자인 무염하고 그 다음에 경보라든가 현이라든가 이런 인물들하고 염이 중국으로 가서 국법한 그런 루트가 비슷하냐 다르냐, 어떤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는지 이런 걸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서로 중복되거나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좀 뒤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 여기 있을 때 분명히 이제 이 낭의 무염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보령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스승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럼 분명히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해주고 뭐 어떻게 가라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도 가는데 그냥 그냥 뭐 대충 휙 떠나는 건 아닙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냥 배를 떠나는 건 크게 그 옛날에 해관이라고 해서 그런 관문에서 다 그걸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가는데 그냥 갑니까? 돈 뭐든지 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혼자 가는가? 여러 명이 갈 수도 있고, 통영 문제도 있고, 그냥 그 불법 떠났다는 게 이게 법을 뭐라 중으로 한다는 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들이 이제 이 보령, 이 무형의 문화나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루트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우리가 5월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언제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체제를 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이 미지산 보리사에 주석을 했는데 언제 왕건하고 만났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산하사하고 이 용문산은 513년, 923년에 이 대경대사 여러분에 의해서 창건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럼 과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걸 이제 한번 좀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염에 출가하고 있다고, 염은 김씨고요. 그리고 선종은 경주에 거주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이제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쪽에 이제 그 남포, 지금의 이제 그 보령 이쪽으로 이제 와서 뭐 아마 관리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와서 그쪽이 이제 세거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세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9살에 이제 이 부여 이쪽에 있는 무량사라고 하는 곳, 아마 들어봤은지 간데, 이 무량사로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종법석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화엄경을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년 만에 화엄경 10만 송의 화엄경을 암송했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화엄경은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 시기로 보면 이거는 이제 10만 송이면 80권 화엄경이거든요. 80권 화엄경이면 글자 수가 한 몇 자 정도 되냐면 한 59만 4천 자, 한 약 60만 자 정도 될 겁니다. 이 60만 자를 6개월 만에 암송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불가능합니다. 근기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60만 자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으로 따지면요, A4 뭐 그 포인트 10으로 해서 요게 이제 한 10장 정도가 한 권이라고 그러면 한 800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포인트 A4 800장 정도를 라고 800페이지 정도라고 그러면 포인트가 10포인트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언뜻 기억이 나는 800페이지. 이걸 반년 만에, 물론 이게 이제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뭐 반년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된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고, 암기력부터 해서 화음이라고 하는 교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에 올랐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좀 얘기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깨달음이나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불도에 이를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뭐냐면 바로 이게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근데 이거는 이제 교종에 해당되거든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 출발은 교종, 화엄종의 출발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9살에 이제 부족계를 접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선종을 좀 성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그게 오히려 바로 깨침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8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승려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라 사회에 새로운 어떤 그런 불교의 어떤 그 흐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교종에서 선종으로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 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승려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종으로 이제 해서 왜냐하면 중국의 이미 다 선종으로 다 바뀌어갔기 때문에 가서 그거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종 승려들로 바뀌는 거예요. 가서 유학을 가면 선종 승려들로 붙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교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이 아마 선종을 뭔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숭원산 선조 이게 이제 바로 보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광종 무영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요. 근데 26세가 되니까 무영이 이제 입작을 하니까 영각산 지금 이제 함양 그 영각산 거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무영의 제자인 신광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년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년. 이 수년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학을 가는데 정확하게 몇 년에 떠났다라고 딱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890년에 갔다. 그리고 909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909년은 딱 나오는데 간게 안 나와, 간게. 887년에 무영이 입작해서 영각산 신광화산에서 가서 대학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 수년했다. 이 수년을 몇 년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년을 만약에 10년이면 뭐 수십 년이라고 했을 것이고 수년을 저는 일단 3, 4년 정도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890년 정도부터 해서 909년에 왔기 때문에 약 20년이라고 지금 본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보시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 한 번째 좀 말씀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하산해서 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이 무염이라든가 이 신광 이 무염은 벌써 일찌감치 약 30년간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843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뭐 물론 이제 이 영도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때 가는 승려들은 뭐 한 30년 이 기본이냐 10년은 10년 기본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무염이 이제 아마 그런 유학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서해를 거슬러 가다가 우연히 해상을 만나서 머무를 통해서 또 당나라로 갔다. 이렇게 비문에는 나옵니다. 뭐 서해를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뭐 유연하게 뭘 해상을 만나겠습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해상을 만나서 이때는 이제 주로 가는 것이 이제 상단 뭐 배로 가는 왜냐면 육지로는 중국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갈 수가 없죠. 고구려는 뭐 옛날 고구려 때 같은 경우는 북쪽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땅으로 해서 가는 것이 빠르지만 백제, 신라 이런 쪽은 무조건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상으로 갔는데 바다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해계 아마 이제 그 상선이나 중국 상선을 이용해서 가서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29세 정도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890년에 가서 909년에 돌아왔다. 그래서 약 20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맞냐 이게 맞는지를 한번 좀 봐주십사.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황해의 파도를 건너서 절강성 회에 사는 우열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강표를 이용해서 홍구를 가서 다시 운거대사를 만났다. 이렇게 나온 것을 서쪽으로 가서 운거대사를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문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루트가 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이제 추정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운거산에 가서 이제 이 도웅이라고 하는 운거도웅이라고 하는 이제 승려를 이제 만나서 만나니까 이별한 지가 멀지 않은데 또 상봉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도웅과 이제 아주 전법에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깨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신라고요. 여기가 이제 후백제고 이쪽 위쪽이 이제 그 분예의 땅입니다. 태몽입니다. 그리고 배는 여기에 당항포, 화성, 남양만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천안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남양만, 당항포 이쪽으로 해서 등주로 가서 연태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낙양, 장안으로 당나라 수도에 들어가는 요 루트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갔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강성 우혈로 가서 강표를 이용해서 홍부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운거대사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가강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 배가 이제 이렇게 이걸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닝포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상해거든요. 상하이고 여기 아래 영주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웅이라고 하는 데인데 좀 전에 봤었던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표를 이용해서 홍부를 거쳐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올라가서 운거산에 도움을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양자강, 장강이거든요. 이 수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다시 돌아서 상해 위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 루트를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 이런 걸 이제 추정을 이제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선이기 때문에 이 상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 절강성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온주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상선들이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을 가능성 이걸 이제 조금 보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소흥이라고 여기가 이제 상하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또 올라가서 양자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갔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하여튼 좀 미심쩍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루트 이렇게 해서 뭐 금화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덕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와서 서쪽 위로 올라가서 운거산 도움을 가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더 상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갔을 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가 이제 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906년, 907년에 당나라가 망하거든요. 그 당나라가 이제 망하면은 906년부터 해서 송나라가 통일하는 때가 언제냐면 978년에 완전히 통일합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서는 때는 96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6, 70년 정도는 이때는 얘들이 지금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해서 전국이 뭐 전쟁하고 치고받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후삼국 막 전국에서 이제 막 그 성주 장군 진성여왕대 이후로부터 해서 880년 이후로부터 해서 전국이 뭐 세금도 안 내고 막 독립으로
바로 하고 서로 뭐 성주라고 부르고 장군이라고 부르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후백제의 결혼, 그 다음에 태공의 궁예 뭐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신경을 못 써 이제 이게 뭐 어쩌 서로 그런 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당나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뭐 당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할 때는 아니고 왜냐면 890년에 들어갔으니까 아직 망할 때는 아니고 그렇지만 절도사들이나 이런 이제 지방 세력들이 이제 바로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종전이라고 하는 양행밀이 있는 여기가 이제 궁구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말 때는 이렇게 많은 지방에 이제 그 절도사나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바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오는데 언제 들어오냐면 909년 7월에 이제 들어옵니다. 909년 7월이면 왕건이 궁예의 명을 받아서 해군을 수군을 이끌고 와서 진도, 고리도 이런 데를 막 침략해서 나주 이런 쪽을 이제 점령할 텐데 909년 6월에 궁예의 명으로라고 고려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09년 7월에 무주, 승평, 순천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달간인데 서로 만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물론 불러서 만났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사이니까. 근데 뭐 이 진도 치고 막 고의도 치고 막 이럴 때고 그래서 이 쉽게 이게 지금 그 만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상황이 이제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염이 이제 귀국하면서 영주, 우선 이제 충주의 오락산 이쪽으로 해서 영주 그리고 지금의 이제 풍기, 소백산 그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공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왕건과 이제 연결이 되고 왕건이 이제 대궐로 이제 초청을 해서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송악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하산하려고 하니까 돌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머니까 그러면 양평에 가서 좀 이제 있어라. 바로 이제 양평 보리사에 이제 주석시킨단 말이에요. 양평 보리사에 이제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909년 이 과연 이제 언제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음 내용은 조금 전에 봤던 대경대사 염이 스승으로 이제 모셨던 이 무염이라고 낭의 무염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낭의 무염도 약 한 30년 정도 와서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염은 낭의 무염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받았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실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러면 그 국법 부트라든가 아니면 그쪽 스승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만났느냐라고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이 서로 국법 부트가 중복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스승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은 이제 무염의 제자인 신광하사기 문법이에요. 아까 전에 함양의 영각사라고 영각산사라고 했기 때문에 영각사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염이라고 하는 승려는 마조도일의 사법인 이제 마곡보철 이 법을 이제 이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염의 제자 중에서는 염도 있지만 현희, 경보 이런 인물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이제 현희나 경보 같은 인물들은 뭐 921년, 924년 같은 이때에 또 이제 귀국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하고의 중국에서의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는 이건 아마 책에도 이제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제 조계종에서 이 선종에서는 중국에서 해능이 이제 6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악해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남해 악양을 붙지 마시고 남악해양 마조도일 왼쪽부터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사 요 양쪽 계열이 뭐 다른 쪽도 있습니다만 이 양쪽 계열이 이제 가장 승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조도입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 마조도입의 제자들을 아래로 해서 도의, 홍척, 해철, 범일, 무염, 도윤, 현우 이런 인물들이 가서 국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 부산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의는 가지산문 창원, 홍척은 식상상문, 남원 식상상, 해철은 독리상문 태안, 그 다음에 이제 범일 북산은 강릉 부산사실이죠. 이 무염의 이제 성주산문이 바로 이제 그 충남 보령에 이 성주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감 도인이라고 해서 사자산문, 이건 영어입니다. 영어, 흥명사지. 그 다음에 이제 현욱은 이건 봉림사, 창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염이라고 해서 수미산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 해주에 있는 수미산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는 이제 그 하나가 이제 공암산 희양산문이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부산문이라고 해서 부산산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성과에서는 이제 14산문 이상의 이제 많은 산문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대경대사염. 이 대경대사염이 미지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미지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지산문이라고 하는 이 산문이 개창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처음 얘기한 것. 그런데 뭐 이것은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인근의 많은 사찰들을 이제 창건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길러냈지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고려 초에 쭉 이어지면서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결합이라든가 그리고 그 문도들이 얼마나 성하게 부교계에서 활동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고 그게 살아남으면 산문으로 고려 전 중후기로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부산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깝게도 이 미지산문은 그런 후대로 이어지는 제자들에 의한 것, 그 다음 정권과 어떤 결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됐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산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열산문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산문도 이제 국사 시험에 외웠어야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 미지산문의 그 당시에는 어쨌든 미지산문을 개창해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일단 열어둡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당나라로 가서 활동했는데 무염 같은 경우는 1차 입당 국법을 해서 입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나라의 조회하러 가는 그런 사신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갔었다. 그렇게 했는데 난파해가지고 이제 귀국을. 두 번째는 이제 1824 이때에 당원포 지금의 그 남양 그쪽으로 이제 해서 산동반도로 해서 장안으로 이제 들어가 당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무염 같은 경우는 당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불광사의 여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곡 보철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이제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국의 전국 각지를 이제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무염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당나라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냥 30년 동안 불교에 그걸 하기도 하는 것 외에 중국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성지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하더라고 요. 그럼 무용 이때 뭐 수행이나 보시행 이런 것들로 해서 동방대보살로 칭찬되더라고. 아마 이제 그 보시를 하려면 뭐 돈도 많이 가져가야지 그냥 간다고 해서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무염도 김씨고였기 때문에 아마 진골귀족이랬던 그런 출신이라고 그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5년에 귀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주사에서 했습니다. 이런 이제 루트가 과연 이제 서로 일치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연태인데 이게 이제 등주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게 가장 사실은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신라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이쪽 장안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 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나라 장안 수도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 루트를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는 건 여기 이제 산동 반도의 등주로 해서 장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루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이렇게 해서 신라나 혹은 백제나 신라에서 통일신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다리던 그런 사신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 등주 이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루트로 해서 개봉을 거쳐서 정주를 거쳐서 이제 장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하게 됩니다. 고려 시대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이때는 고려 때는 송나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거란 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루트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밀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 개봉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수로를 이제 운하를 해서 이용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가지고 명주라고 하는 정에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시간은 보통 이제 기간은 여기에서 한 25일, 20일 정도 거쳐서 예선강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제 하고 빠를 때는 대각국서 위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5월 20일 날 출발해서 5월 29일 날 예선강에 도착했거든요. 11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이 배를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위험합니다. 위험. 이거는 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지 않고는 이제 배를 이제 잘 이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후대가 고려 말 되면은 이 수도가 이제 원나라의 수도로 국경이기 때문에 위로 이제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이 이제 그 원진국사 보호도 아마 언제 다루시는 것 같은데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1946년에 이때 이제 가게 되는데 보호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원나라의 수도가 이제 대도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이 역참이 이제 갖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보통 이제 한 50일에서 60일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면 한 20일 정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기 필요가 완전히 말 타고 역마다 이제 말 갈아타면서 정말 뭐 죽기 살기로 달리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왕들이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세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시다 이런 것들은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가는 것도 이게 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는 길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몇 개월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고 원중국사 보호는 이렇게 이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보호가 요 베이징 요 국경에서 이 아래쪽 남경 아래 이쪽에 이제 그 내려와서 이 주건수성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나러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그 돌아가는데 이 운하를 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의 이제 베이징 아래에서 이제 그 운하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아마 이때 과거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개봉 이쪽으로 해서 이런 운하들이 이제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그 신라말 통일 신라나 고려 초에 이제 승려 같은 경우 이쪽으로 갈 일이 없죠. 여기로 가서 물론 이제 경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통일 신라 때의 승려들은 보통 이제 이런 쪽 여기나 장안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지만 고려 말에 오구나 이런 승려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경의 수도 이 북경으로 원나라의 수도인 북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뭐 이제 인질로가 있었다. 공민왕이라든가 공민왕이 세자일 때 공민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아래쪽 강남 쪽에 와서 고승들을 만나서 역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군 화상 지지신체 요절을 쓴 대군 경환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왔다가 배를 타고 그냥 바로 고려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먼 나라 수도로 가서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라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국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중 국사 보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는 이제 뭐 이런 1374년 고려 말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 위험의 제자인 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있는데요. 이 인물하고 관련된 것이 없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 현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906년에 당나라라고 하는 배를 이제 타고 이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대경대사 여왕 같은 경우는 909년에 귀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06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만날 일은 없습니다.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중국을 도착해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동양 펜택을 거쳐서 구봉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현위에 이제 그 구봉산으로 이제 가는 곳인데 지금 기록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장강, 양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배를 이용 이런 걸 경유해서 이렇게 갔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뭐 금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갔을 것이냐.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팽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양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동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갔을 건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쪽으로 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서 가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고 이제 보면 그럼 만약에 쉬었을 것 같은데 산을만 넘어가는 거로 배타고 게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문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게 편했을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배를 마련하는 거나 그다음에 역으로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제 가는 거라서 그래서 뭔가 하여튼 기록에 아마 이제 왜냐면 가장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쉽죠. 그래서 배딱 하나 가지고 쉽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랬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900년 당시니까 전국이 지금은 어쨌든 절도사로 그런 지방 세력들이 바로 갈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강으로 가든 어쨌든 뭐 육로로 가든 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간에 안전을 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기에서는 거주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동하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지방의 어떤 그런 지방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 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로 봐서는 동양을 거쳐서 팽택을 거쳤다고 했기 때문에 동양을 거쳤다가 다시 와서 뭐 이렇게 돌았을 리는 없고 아니면 뭐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수로를 해서 갔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이 워낙 부족하니까 일단 하여튼 이렇게 좀 추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법경 현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대영대사 여왕하고의 어떤 그런 루트도 조금은 비슷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경부가 누구냐면 광양 백계산의 도승의 문화인데 도승이 이제 바로 도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선입니다. 그 도선의 문화에 있다가 나중에 성주의 무역 그 다음에 이제 불산문의 권위 강릉의 권위대사
도사를 이제 만나서 법을 이제 구했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협이나 법인으로부터 해서 경동은 아마 또 유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92년에 이제 가서 갔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주 소산으로 가서 이제 광인 화산을 이제 침략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문들에 서로 만났다는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없는 걸로 봐서요. 그래서 이 경보의 루트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경보가 지금 간 곳은 이제 어디냐면 바로 소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경대사 여음은 바로 이 운거산 여기를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산, 조산, 부동산 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운거산 여기에 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과연 20년 동안 여기만 있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국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인근 가까운 곳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동산이라든가 뭐 소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하면서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이제 그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조동선이라고 하는데 조동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불교 용어 이 종파 명칭이 아마 그다지 친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조동종, 임재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조동종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장 이제 종주라고 보는 게 동산양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동산양계가 여기에서 이제 불법을 이제 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동산이 여기에서 하는 곳이 뭐냐면 이게 보리사입니다. 근데 한자는 달라요. 보리사. 보리사하고 우리 그건 이제 보제사고 보제사.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보리사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요게 이제 이 동산양계가 보리사를 창건해가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있는 사찰에 이제 추석을 했기 때문에 대경대사요. 뭐 확실히 이제 이게 동산양계의 보리사를 덮어서 그래서 명칭을 보리사로 바꿨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냥 이제 한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산양계는 이 보리사를 이제 창건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소산이라고 해서 이 광인 소산, 광인이 창건한 여기에 이제 그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산사로 이제 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여음이 이제 그 귀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음이 이제 909년 7월에 승평에 이제 무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월악, 충주의 월악, 이 월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충주의 월악산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가까워지니까 영주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910년 전후 49세에 소백산으로 갔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909년 7월에 왔으니까 월악산으로 뭐 걸어서 가도 어쨌든 한 2, 3개월은 걸렸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나가니까 소백산 정도 가려면 한 반년이면 가지 않겠다. 그럼 한 910년 정도는 도착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요건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910년. 909년에 와서 언제 소백산에 들어갔느냐.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910년 전이기 때문에 국내 하에이기 때문에 왕건은 나주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신변의 무력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왕건이 직접 여음을 서울에 대궐로 불러가지고 보리사를 주석시키도록 맡기고 있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때에 이제 누구냐면 지기주 제군사 강공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사의 도풍을 흠모해서 이제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건 왕건이 이제 이 기주 지금의 이제 풍기거든요. 이 풍기에 927년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927년에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한 3년밖에 그 양평 보리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한 1, 2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23년에 이 산하사를 창건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또 성립이 아닙니다. 과연 이게 그래서 927년은 일단 아닐 것이다. 혹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때 지재군사라고 하는 걸 파견했던 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기록은 918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공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기주 그러니까 풍기 쪽이고 이 아주는 어디냐면 천안 아산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백제하고의 한장 이제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918년에 고려를 이제 창건을 하고 그리고 천안 아산 이쪽으로 그 다음에 풍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군사를 보내서 하는 그럴 때에 만났을 가능성 918년, 19년 이것도 사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기주 재군사가 918년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 지기주 재군사가 재군사라고 하는 걸 보냈던 게 918년에 나오는 요거 하나.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기주 재군사가 언제 갔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요게 언제인지를 한번 좀 한번 추정을 한번 좀 해주십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니까 대충 919년에서 923년, 918년에 고려를 건국을 하고 918년 7월 27일 날 고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조금 경유를 해서 919년, 923년 이때의 여음의 명성을 보고 소백사에 있는 여음을 이제 초청을 했을 가능성. 그랬다 그러면 이제 919년, 920년이고 그렇게 되면 약 10년 정도 이 미지산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대충 얘기가.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성립이 안 되면 과연 언제 미지산에 왔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기가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사는 기회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지산 보리사를 왕건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소백산사로 이제 귀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무 멀지 않은 곳인 양평 보리사에서 주소를 하도록 해봐. 그래서 보리사를 주어서 하사에서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때 이제 왕건이 이제 918년에 활동할 때는 전국이 어쨌든 성주 장군으로 이제 발호를 하면서 각 지역의 세력들과 어쨌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일찌감치 원주, 양평 이런 쪽은 이미 북예 때부터 해서 이미 태봉의 어떤 그 세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양평의 호족 세력,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이제 결합이 됐었을 것이고 그런 세력들은 사실 이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로를 이용하든 혹은 뭐 육로로 오든 그야말로 사실 이제 외길이고 이쪽은 그야말로 군사적인 어떤 일, 교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한 지방 세력, 지방 호족 세력과 그리고 왕건이 파견한 대경대사 여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엘리트,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에 논하는 분들, 이런 인물들과 왕건의 세력과 그 다음에 양평의 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미지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시기는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평의 지방 세력 별도, 왕건 세력 별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음을 바로 이 미지산 보리사에 주석시키는 그런 학주가 관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지를 하도록 했는데
미지산 이론의 이제 그 사찰의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동국여지승만 여기에 이제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상원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의 미수 허목에 여기에 보게 되면 미지산기에는 이미 묘덕암이라고 있고 그 아래에 고려탑비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보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592년 이후에 임난을 통해서 이 보리사는 사실상 완전히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사찰들을 살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묘덕암 아래에 고려탑비가 있다. 바로 이제 염대사의 비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보리사라고 이제 기록이 됐을 텐데 없는 거로 봐서는 명확히 이제 이미 폐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문사, 산화사 이런 것들을 이제 창건했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사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문사 그리고 이제 보리사 그다음에 이제 상원사, 산화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 보리사는 산이라기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보리사고 바로 이게 배산으로 해서 입수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보리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신라 시대 이래 교통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원의 기능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사찰들이기만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복을 기원하는 이렇게 그런 기능도 같이 하는 사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난이나 이런 데가 되면 가장 지나가야 되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뭐 바로 타버리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이 보리사는 창건 시기는 이제 미산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신라 때부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리사가 왜 조선 초에도 사찰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찰이냐면 1407년에 여러 올해 자복사를 이제 두기로 이제 대신하기로 처음 자복사가 뭐냐면요 복을 돌기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 군현에서 해당 분야의 관리들이 만약에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국왕의 생일이라든가 뭐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절에서 불교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절이 바로 자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사라는 명칭을 띠기도 하고 자복사를 기존에 있는 어떤 사찰에다가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복사가 이 바로 그 지평의 보리갑사, 보리사, 양근의 대감사, 장안종 그 두 개가 있었다고 이제 나와보는데, 그러니까 이때에 요 양평 미지산 이론의 가장 중요한 사찰 두 개를 뽑는다고 자복사를 뽑는다고 바로 이 지평의 보리갑사, 양근의 대감사라고 하죠. 요게 두 개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산화사라든가 영문사 여기는 아직까지는 요 방식은 아니다. 사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보리사가 이제 어쨌든 가장 뛰어난 사찰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1530년 이때에도 이제 사찰이 이제 존속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임난을 거치면서 이제 폐사가 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원사의 그 동종 있잖아요. 그 문제 이제 이건 여전히 이제 국보에서 해제된 이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보리사 그 이제 상원사 들어가기 앞에 이제 보리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로 보면 대충 이제 큰 틀에서는 그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촬영한 곳인데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이제 넓고 여기 뭐 임박한 이제 있고요. 이쪽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이제 상원산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었고 대경대사 향기탑기는 요거는 중앙박물관에 있고 이거는 이완여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원사는 세조의 이제 그 충의동작, 세조의 복을 빌거나 세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생일이든 병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교환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가 대장경 50건을 이제 인경을 했는데 해인사에서요. 고대장경을 이제 경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찍어요. 그렇게 전국 사찰에다가 이제 나눠주는데 지평상원사에다가 한 건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그냥 간단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오대산 상원사하고 원자가 요 원자를 쓰기도 하고 지평상원사가요. 요 원자를 쓰기도 하고 상원사에 했던 그 지원자에 그 원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조는 지평의 상원사에서도 굉장히 이 비중을 가지고 복을 기원하는 사찰로 지정을 해서 하고 세조의 오대산의 상원사 거기에도 많은 비중을 둡니다. 세조의 이제 옷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병을 문수 동정의 병을 구안해서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원사 여기에서 이제 세조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이건 세종도 마찬가지고 세종의 비가 이제 그 소원도 아니에요. 세조의 비가. 근데 소원하고는 이제 그 말년에 이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뭐 승가사 이런 데에서도 복을 맹사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병을 낫기 위한 이제 기도도 하고 시키고 그런데 이때 여기에도 이제 그 상원사에 이제 보내서 그런 활동을 이제 많이 합니다. 세조도 여기 이제 상원사를 매우 이제 중시해서 이제. 근데 이 보리사의 이제 동종이 이게 이제 아마 있었는데 이게 인난 이후에 이제 되면서 이게 이제 상원사로 옮겼다라고 이제 얘기가 그 봉은사지나 이런 데에 이제 나온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느냐, 과연 옮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에서는 이게 이제 오대산 상원사종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되고 이게 1927년에 제야의 종으로 치기도 하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상원사고 상원사의 동종이 이게 이제 막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보이면 이런데 제가 찍은 거로는 이제 사실 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 근데 이게 2012년에 금속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 납의 동위원소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했었던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납 함량하고 주석 함량, 그다음에 이제 구리를 합해서 이게 이제 청동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요게 이제 바로 남한에 주로 된 겁니다.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그래서 이 재료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종의 재질만 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뭐 상원사 동종이라든가 다른 동종 보면 여기 배가 사실 좀 약간 볼록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용의 머리하고 막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여튼 뭔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로 지정됐던 걸 황수영 이런 1960년에 국보를 해제하고 그랬는데 2012년에 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종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원사 혹은 보리사의 창건 시기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막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를 지정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학자들은 이제 뭐 동국대 최은천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니까 적어도 그러면 재질 그렇고 문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10에서 14기 정도까지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국도로 나뉘더라도 가능하지 않냐. 여기까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전체 이제 고적들을 조사하면서 그때에 이제 정리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1963년에 황수영 이런 동국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해제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재질 문제, 문양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10에서 14세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더 어쨌든 이거는 뭐더 진행되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종이, 상하수 종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기기가 종이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뭔가 그런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문사입니다. 용문사 이제 913년에 대경대사가 이제 처음 창건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바로 이제 그 안진웅의 보건보물집 여기 이제 가장 올라간 기록입니다. 보건보물집하고 그리고 이제 권상로 선생의 한국사찰전서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기록을 지금 이거 913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과연 913년이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918년 전이고 그리고 913년이면 궁예 안에서 길을 펴지도 못하고 나중에 변방에서 돌아다니는데 이때의 대경대사 여음을 초청을 해서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리사에 주석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왕건이 이제 건의를 해서 궁예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리사에 주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그것은 궁예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계되는지 왕건의 직접적인 의도가 모르겠죠. 910년 아까 전에 왔으면 909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909년에 와서 충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주를 거쳐서 풍기 소백사연에 갔는데 그게 이제 수년이 도대체 몇 년이냐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좀 잘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산 이 용문사에는 1478년에 정치지천에 대장경을 봉헌했다고 지금 제가 거기 자료에는 고려대장경을 봉헌했다고 아마 썼을 겁니다. 그건 조금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378년 이때에는 대장경을 물론 합천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을 찍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원나라의 원간섭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나라에서 만든 대장경들이 많아요. 그 대장경을 수입을 해서 강화도들 같은 그 이른바 법문세종이라고 하는 돈 많은 귀족들이 그 대장경을 중국에서 찍어와서 그걸 자기 사찰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을 빌리는 그런 원찰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는데 원나라의 대장경의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조금 그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지국사 지참, 이제 원주국사 보호위나 이런 거 나올 때 아마 다른 매체에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문사는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임난을 거치면서는 이 미지산 이론에서는 역시 용문사가 이약 최고의 어떤 그 사찰로 자리 잡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좀 나머지는 좀 보리사나 이런 것들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산화사도 마찬가지고 이 용문사는 뭐 이제 이것을 뭐 자화심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산화사 문제입니다. 산화사는 이제 923년에 대경대사가 문도 융천관에 창건했다라고 이제 있는데 이 융천 이 비문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의 문도인 융천과 흔정을 라고 얘기해놓고 이 대경대사 비의 음기에 보면은 이 융천이 안 나오고 흔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원주지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만 나오고 융천은 안 나오거든요.
바로 이 융천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 융천은 이 화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제 원융 사상이거든요. 원융 해통하는 거. 그 천자는 이게 이제 그야말로 밝게 크게 펼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엄의 원융 사상은 원융을 크게 측량하다라고 얘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는 이 융천은 화음적 성격을 가진 명치,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바로 그 배경대사 영을 선종으로만 몰아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선종승려라고 보면 그러니까 화엄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선교종이라고 하는 선교 사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활동했을 가능성. 근데 그 문화에 이 융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산하사를 창건을 시켰다. 그 산하사를 창건시켰다 그러면 화엄을 중심으로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화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료자납인데 노사납이라고 60권 화엄에서는 노사납을 그 다음에 이제 80권 화엄에서는 비료자납을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법신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산하사 융천 하면 화엄과 관련된 가능성으로 해서 이런 법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909년이었는데 와서 적어도 고려 태조 왕건의 918년 이후 그리고 수년을 지나서 하여튼 923년 정도면 미지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지산의 창고. 그러면 약 10여 년 정도를 미지산에서 활동하면서 제자인 융천을 산하사를 장만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그다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가능성은 요거는 오히려 좀 충분하다. 913년은 조금 미흡하다. 만약에 그랬다면 900 그건 분리하고 뭔가 좀 연관을 시켜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지금은 왕건의 입장에서 정리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궁예가 그 당시에 있었던 궁예와의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궁예는 918년까지는 그야말로 태공을 그 전국을 어쨌든 같은 그 장악하고 운영했던 겁니다. 그 궁예를 두고 약하게 보는 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궁예의 기술을 가지고 왕건에 의해 정리된 역사를 가지고 궁예를 보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궁예의 가능성도 열어두긴 하지만 비문으로 봐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가능성 변경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봉은 본말치인데 이 정영호 선생이 이제 이 그 당시 산하사의 육시를 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주지승이 작성한 사설기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본말치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육시 주지승이 이제 사설기를 뭔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1920년 당시 이때에 과연 그게 얼마나 다른 형태로 정리됐을 것이냐. 이건 사실 사료의 어떤 여러 가지 비판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화음과 관련된 가능성들을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소백산사에 주석을 했는데, 이 사찰이 소백산의 비료사일 가능성은 어땠느냐라고 한번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왕건을 만나기 위해서 소백산사를 나왔다가 유지를 준수했고 뭐 돌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소백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백산을 올라갈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비로사 이쪽까지 차를 갖다가 대고 거기에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소백산 비로봉 정상까지. 비로봉은 비로자나불의 비로죠. 비로. 법신불고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뭐 산하사의 이제 원증사 보의 이제 그 부도, 그다음에 이제
탑비가 이제 있고 이 산화사에 많이 보셨겠습니다. 산화사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영주 풍기 비로사가 바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백산인데 이게 이제 충주의 이제 월악산이고 보리산은 이제 양평 보리산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로사, 보리사, 그다음에 산화사. 산화사는 이제 모사나 되고요. 비로사, 비로는 비로사나 되고, 모사나 비로사나 되구나. 화엄경에서는 이제 역시 같은 모사나고 비로사나. 물론 이게 이제 주석하는 승려들에 따라서 이제 선종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보리사, 비로사, 산화사와 비로사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여기에 가면 비로사 진공대사 탑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있고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그 최환비라고 하는 이 비를 새긴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이 비를 939년에 이 진공대사 탑하고 대경대사 여름의 비도 같이 새깁니다. 확정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지금 최환비로 되어 있고요. 대경대사 여음의 비에는 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939년에 세우고 지금 대경대사 여음의 비도 939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로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산화사, 보리사 이런 것과 여러 가지 관련성을 봤을 때는 역시 이게 관련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백산에 가시면요, 비로사에까지 가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바로 소백산, 천문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의 이제 입적 비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929년에 이제 병이 들어서 930년에 법당에서 입적을 했고 69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도들이 영감을 메고 저희 서쪽 300여 호의 땅에다가 입감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리사 주변에서 나중에 가셔가지고 서쪽 여기 어디에 그 한 300여 호 쪽이 어딘지 잘 찾아가지고 거기 뭔가 흔적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승려들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금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감을 해서 이걸 가매장을 일단 했다가 그게 다 완성이 되면 그 납고를 해서 부조를 세우고 탑기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930년에 입적을 했는데 그 비가 세워진 건 939년이잖아요. 10년 있다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보관했을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업제자 융천 훈정 등 500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주상께 표를 올려서 왕건한테 표를 올려서 왕건은 이제 943년에 이제 사망을 하니까요. 융천 훈정 등 500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업제자. 이 제자들이 만약에 제대로 활동을 하고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다면 아마 우리가 미지산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럴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런 제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선의 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이 융천이 전업 이 업을 이은 제1번으로 사실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비문에 융천의 이름이 있고 바로 이제 좀 전에 산화사를 이제 했었다고 하는 창건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융천이 화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종의 헌정 같은 경우는 이 대경대사 여음의 비를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리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산화사를 통해서 융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나가서 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냥 930년, 비는 이제 930년에 바로 세워지기는 이제 어려웠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한참 이제 전쟁 때고 물론 이때가 이제 927년에
팔공산 이 싸움에서 왕건이 이제 신순경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야말로 전멸을 하면서 왕건이 단기 필마로 도주하게 되고 927년도에 그러다가 겨우 회복해서 안동 고창 싸움에서 이기는 때가 930년 이때 이제 후백제 결혼을 이제 치면서 점차 세력을 좀 확대하는 그런 시기가 9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930년에 뭐 비를 세워주세요 뭐 어쩌고 이럴 때가 지금 많아요. 상황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비문 이제 보시면 비문은 이제 앞에가 있고 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를 이제 보통 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순서대로 도제자, 삼강전, 제가제자, 속제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도제자, 그러니까 이제 도를 이제 계승한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이 비문에는 융천, 흥정 등 500여 있다고 했습니다. 융천이 없어요. 융천이. 왜 융천을 안 써줬냐 이거예요. 융천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는데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단 말이에요. 대개서 도리사에는 그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천은 뭔가 화원과 관련된 산화사와 관련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삼강전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신라 때에 원주, 윤화, 전자, 직세 이런 이제 사찰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운영 단위였고 그럼 제가 제자 중에서는 이제 고원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강공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봤었던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양평 지역의 양근과 지평현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그런 지방 세력들 이 분명히 있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좀 없고 다만 이게 촌주가 있거든요. 촌주, 집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촌주가 혹시 지방 세력의 가능성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없고 양평의 함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이런 우리 함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건과 결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엘리트고 그런 세력 그 최고 엘리트 국제 정세에 뛰어난 어떤 승려들과 이 지역의 가장 유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함공, 함씨들과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돼서 같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씨가 지금 이제 뭔가 있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그것도 약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촌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촌주는 결국은 이제 바로 양평, 지금은 양평이라고 얘기하는 양근하고 이쪽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속죄자에 지금 여기 보면 환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진공비에 보면 최환규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가 이제 약간 다르죠. 한자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같은 거라고 이제 보는 거 왜냐면 939년이고 환규이기 때문에 이건 환규는 불화가 있건 없건 서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함공석도 있고 이게 함씨가 어쨌든 가장 지방 세력으로서는 최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때는 뭐 한규 이런 인물이 이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경대사 여원비고요. 여기 이제 그 풍기에 있는 비로사에 있는 조금씩 하여튼 어쨌든 비의 몸돌이라든가 이제 뭐 귀부라든가 이수 이런 것들이 요게 아무래도 대경대사 여음에 비해 조금 이수가 조금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백산사에 가신 비로사 요까지도 한번 좀 뭔가 하여튼 이게 이제 그 관련성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적을 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거한테 제가 한번 좀 더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사의 문제, 비로사의 문제, 그다음에 제자 융천의 문제 이런 것들 같이
지금 시간은 이제 4시 5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요 뒷부분은 이제 뭐냐면 염의 사법과 교류서적 특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걸 이제 쭉 얘기를 하려면 그게 한 20분 정도 더 걸리는데 그냥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에는 조동종이라고 하는 이제 종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교의 이제 종파에서는 선종 이제 계보도를 이제 보면요. 달마대사가 초조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건너와서 온 게 이제 500년 중국의 양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이제 해가 승찬 도신문인 해능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이걸 이제 육조 해능인데 그 해능의 제자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인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 요 양쪽 계통이 사실 이제 그 가장 번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남학회양 아래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여기 아래에 이제 뭐 남선보원이나 백정해야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봤었던 그 파란 표로 돼 있었던 거 거기에는 주로 처음에 갔었던 무염이나 이런 인물들은 이 마조도일의 문화들한테 가서 유학을 해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9세기 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쪽 계통들이 더 진행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교학적인 거나 그런 어떤 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고 그 대신에 이 석두, 희천, 청원행사 이쪽 계통들이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 동산양계, 조산본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동산양계라고 하는 인물하고 조산본적 그 둘을 합해서 조산동산 이렇게 해서 조동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는 마루종자인데 존숭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동산이 가장 높은 그런 종조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선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조동종이라고 해요. 바로 여기에 이 동산양계의 문화에 조산본적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 운거동이라고 하는 그 인물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동종이 되려고 하면은 조산본적 동산양계로 해서 이런 그 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를 갖추고 사자 전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조동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산양계 아래에 이제 여럿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동종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뭐 그냥 동산선이랄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바로 동산 문화에 이 운거동화가 되지만 요걸 이제 조동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재종, 위왕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운문종, 보관종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크게 5개, 선종에서는 5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재종 아래에 양기방해하고 황명해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태고보우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나중에 해나면 임재종, 이 양기방해 요 계통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의 조계종은 태고보우의 임재종을 이제 계승하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태고보우 얘기하는데 그 태고보우의 그 법계로 하면은 이쪽으로 해서 양계 배우로 해서 임재종 이쪽을 이었다고 지금 조계종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는 계통은 이것들하고 다른 조동종 계통을 이어서 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계통에 가서 유학을 해서 하다가 이쪽 계통들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은 이쪽 계통으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쪽 계통으로 계시고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는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조도일 이쪽 계통 아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종 부산의 조사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배웠다가
계통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에서 제대로 전승이 되지 않고 이쪽 계통들이 이제 전승이 되니까 이쪽 문화로 해서 이제 유학을 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820년 이때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 계통으로 해서 이쪽 계통으로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고려 말이 되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임재종 계통이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사법 개보 이런 것은 간략하게 지금 정리,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하고 마치면서 이제부터 궁금한 사람들 무한 시간으로 가져서 좀 서로 의견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태조의 스승 대경대사의 양평불사,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를 받았지만 실제 대경대사의 양평불사를 주제가 것은 굉장히 이제 자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만 사나사나 연구사 같은 경우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1920년대에 그것이 사실 이제 가장 올라가는 자료인데 그걸 봐야 신빙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봤을 때에 입당 시기의 문제도 있고 체제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913년, 923년이라고 하는 왕건 결합의 시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와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판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이제 대경자 체험을 우리가 이제 산중산문에 이제 많은 부산들 중에서 우리가 성주산, 가지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충분히 미지산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재창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좀 이제 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을 남기고 좀 주민들 선생님들 좀 의견을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것 상관없고 불교 내용도 괜찮고 고려시대 얘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전공이 고려시대의 사상사, 고려시대 사회 사상사인데 불교고 화엄창태를 중심으로 한 사상사, 그것이 과연 정치, 사회 이런 어떤 상황을 가진가를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대장경, 그 불교 주석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요즘은 최근에는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것, 고려시대와 관련된 것 이런 것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아무거나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2시간 정도 장시간